자, 이번 시간에는 11.5 증기압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증기압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1.6 상평형 그림을 공부하는 기초로서도 중요하고 그냥 독립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증기압이라는 게 뭐냐? 이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증기압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뭐냐? 그리고 증기압을 이제 잘 해석하면은 뭐 끓는 점이나 아니면은 증발 엔탈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증기압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에탄올의 증기압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에탄올의 증기압이 뭐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질문이에요. 어떤 물질이 어떤 온도에서 증기압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야지 정확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증기압은 온도에 따라 변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25도씨의 순수한 에탄올의 증기압이 얼마고 그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25도씨의 순수한 에탄올의 증기압이라는 거는요. 지금 이제 유리 플라스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진공입니다. 진공이고 이 안에는 수은이 있어요. 자, 수은 기둥이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기체에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진공과 높이가 똑같다라는 것은 진공과 압력이 같다는 거죠. 여기가 진공이니까 여기도 진공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25도씨에서 액체 에탄올을 방금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상 여기가 완전히 진공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진공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완전히 액체로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주 짧은 시간만 지나도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기체들이 이제 막 생기겠죠. 증발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얘가 더 많은 기체가 생기겠죠. 근데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여기 이제 기체가 꽉 차게 돼가지고요. 액체가 기체가 되는 속도랑 기체가 다시 액체가 되는 속도가 똑같아지게 됩니다. 예.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25도씨에서 액체상의 에탄올과 기체상의 에탄올이 평형에 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평형에 도달했을 때 그 기체상이 가지는 압력, 그거를 바로 25도씨에서 에탄올의 증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증기압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진공인데 반해서 여기는 기체가 있기 때문에 압력이 여기가 더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요만큼의 높이 차가 지금 생겼어요. 수은기둥 요만큼의 높이 차이에 해당되는 압력, 그게 바로 25도씨의 에탄올의 증기압이 됩니다. 이건 뭐 길이를 재서 쉽게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증기압이라는 개념이 이거고요. 이 증기압은 어떤 것에 이제 영향을 받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증기압. 첫 번째, 어떤 물질이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죠. 에탄올이냐, 물이냐, 뭐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고요. 그 다음에 온도에 따라서 당연히 영향을 받죠.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증기압도 커집니다. 이제 이따가 이건 자세하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용질이 녹아 있느냐 안 녹아 있느냐에 따라서 또 역시 이 증기압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금 자세히 안 하고 나중에 13장 용액에 들어가면은 라울의 법칙이라고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에탄올이나 물, 어떤 용매에 용질이 얼만큼 녹아있느냐에 따라서 그 용매의 증기압이 변해요. 라울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온도에 따라 변하고 물질에 따라 변하지만은 이 용기의 크기랑은 전혀 무관합니다. 용기가 크든 작든 여기 있는 증기압은 무관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저희가 보는데요. 온도는 이따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또 용질은 13장에서 자세하게 나온다고 했죠. 자, 물질에 따라서 증기압이 어떨까요? 똑같은 온도라고 가정했을 때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과 에탄올의 증기압 서로 비교하면 물의 증기압이 더 작습니다. 에탄올의 증기압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에테르 같은 그런 물질은 증기압이 더 커요. 자, 똑같은 온도에서 물질의 증기압은 뭘 의미할까요? 왜 어떤 물질은 증기압이 크고 어떤 물질은 증기압이 작을까요? 자, 증기압이 크다라는 것은 더 똑같은 온도에서 더 많은 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죠. 더 많이 휘발된다 이 얘기예요. 자, 기체가 더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분자 간의 인력이 더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분자 간의 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은 같은 온도에서 기체로 이렇게 뿌리치고 나오는 애들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힘드니까. 반면에 분자 간의 인력이 약하다면은
25도씨만 돼도 금방 다 기체가 돼가지고 이 증기압이 굉장히 높을 수가 있겠죠. 이것도 이제 이따가 그래프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분자 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증기압은 작습니다. 분자 간 인력이 크면 클수록 증기압은 작아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을 때 분자 간의 인력의 척도가 뭐가 있었죠? 분자 간 인력의 척도. 바로 끓는 점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나온 이 증기압도 분자 간 인력의 척도입니다. 자, 똑같은 분자 간의 인력인데 끓는 점이라는 척도랑 그 다음에 이 증기압이라는 척도를 둘 다 쓸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증기압과 끓는 점은 관련이 있을 거다, 이런 어떤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이따가 이제 정확히 관련이 있다는 거를 다시 공부를 그 내용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질의 분자 간 인력에 따라서 증기압이 달라지고요.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거는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봤던 거죠. 특정 온도에서 그 각 분자의 운동 에너지의 분포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특정 온도에서 이제 액체가 될 텐데요. 액체가 막 서로 충돌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어떤 분자는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큽니다. 또 반면에 어떤 분자들은 에너지가 굉장히 작죠. 이런 애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막 교환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런 통계 분포는 일정하게 변하지가 않죠.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자, 이제 이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요. 그러니까 특정 온도에서 에너지가 아주 작은 분자도 별로 없고, 에너지가 아주 높은 분자도 별로 없고, 대부분 이런 평균적인 그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개의 온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운동 에너지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곡선의 면적은 변하지 않으면서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액체 표면에서 기체로다가 이렇게 증발하려면은 인력을 뿌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력을 뿌리쳐야지, 그 인력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 분자가 액체에서 기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여기다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낮은 온도에서는 이 녹색 선보다 더 높은 에너지를 가지는 분자의 분율이 얼마큼입니까? 요 면적이죠. 파란색 면적. 요만큼의 면적만큼의 분자가 이제 기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온도가 더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더 높아지면은 이만큼의 면적에 해당되는 분자가 기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아까 파란색보다 빨간색이 더 면적이 크죠? 면적이 크다라는 것은 빨간색, 그러니까 높은 온도에서 더 많은 분자가 기체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결론적으로 증기압이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온도는 똑같은데 분자 간의 인력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선이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자, 똑같이 지금 로우 템퍼러처라고 볼 때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은 탈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으니까 이만큼의 분자가 탈출할 수 있는 반면에, 분자 간 인력이 굉장히 크면요, 탈출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크니까 더 조금, 요만큼, 예, 요만큼에 해당되는 분자밖에 기체가 될 수가 없죠. 어때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클수록 그 증기압이 작다. 그거를 우리가 다시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으면은 더 많은 이만큼의 분자가 탈출해서 기체가 될 수 있으니까 증기압이 더 커질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온도에 따른 증기압의 그래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온도가 증가하면은 어떤 물질의 증기압이 증가한다, 그걸 아는데 이제 정확한 그래프를 여기다 표시해 놓은 겁니다. X축은 온도, Y축은 그 특정 물질의 증기압이에요. 자, 보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이 이렇게 증가하죠. 예, 증가하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듯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클수록 특정 온도에서 증기압이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요 40도씨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요,
40도씨에서 에틸렌 글라이콜의 그 증기압은 어떤가요? 굉장히 작죠. 왜 그런가요? 에틸렌 글라이콜은 분자간 인력이 되게 세거든요. 얘는 수소 결합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분자량이 세기 때문에 되게 분자간 인력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작은 증기압을 갖게 되고, 물은 상대적으로 분자량은 작지만 수소 결합 때문에 분자간의 인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작은 증기압. 알코올은 분자간의 인력이 조금 더 약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증기압. 그리고 다이에틸 이서, 이런 에테르들은 분자간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증기압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요. 물을 기준으로 보죠. 물의 온도를 높이면 점점점 증기압이 커져요. 점점점 증기압이 커지는데, 그 증기압이 외부 압력이 이제 1기압이니까 760도르겠죠. 이 외부 압력과 똑같아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외부에 압력이 있습니다. 외부 압력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온도가 낮아가지고 증기압이 외부 압력보단 작아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바깥에, 이 표면에서밖에 증발이 안 일어납니다. 왜냐면은 이 내부에서 증발이 일어나려고 해도요, 이 압력 때문에 금방 이 기포가 찌부러들게 돼요. 그래서 기포가 생성되지 않고 표면에서만 계속 증발이 일어납니다. 근데 얘가 증기압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이제 외부 압력과 똑같아진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포가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잘할 수가 있게 돼요. 왜냐면 누르는 힘과 미는 힘이 똑같으니까 짜부러들지가 않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표면뿐만 아니라 기체의 내부에서도 기포가 생성돼서 거기서 증발이 일어날 수가 있게 돼요. 자,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기체 내부에서 기포가 생성되면서 뽀글뽀글 증발이 일어나는 거. 바로 끓는다고 하는 거죠. 끓는다. 뭐냐면은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똑같아지는 온도, 그거를 바로 그 물질의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물 보세요. 물도 온도가 높아지니까 증기압이 상승을 해서 외부 그러니까 증기압이 외부 압력 760도랑 똑같아질 때 온도가 바로 100도씨가 되는 거죠. 물의 끓는 점입니다. 만약에 외부 압력이 떨어진다, 높은 산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이 끓는 점이 낮아져가지고 밥이 잘 안 익겠죠. 반대로 압력이 되게 높아진다, 압력밥솥처럼, 그러면 더 높은 온도에서 끓게 되고 밥이 더 빨리 잘 익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상평형 그림에서 다시 볼 수가 있어요. 이 내용은, 여기 있는 거는 상평형 그림의 일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평형 증기압을 지금 보고 있죠. 이 증기압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면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온도에 따른 어떤 물질의 증기압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물질의 증발 엔탈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보죠. 지금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물질의 온도가 증가하면 증기압은 커지잖아요. 그 온도, 절대 온도의 역수를 t분의 1을 x축으로 놓고 그 증기압의 자연로그 값, 그래서 자연로그 p를 y축으로 놓으면은 이 관계가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 되고, 그 직선의 기울기가 뭐냐면은 바로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증발 엔탈피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어떻습니까? 얘가 기울기가 음수인데 그게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니까 얘는 양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델타 h 그러니까 증발 엔탈피는 다 양수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걸 알 수 있느냐? 사실은요, 저 뒤에 연력학을 공부하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에서 유도되는 식인데요. 이제 연력학 공부를 하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델타 G0는 델타 H0 마이너스 T 델타 S0라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델타 G0는 역시 또 뭐냐면은 마이너스 RT 자연로그 K예요. 이제 지금 나오니까 막 어렵게 막 외우는 공식처럼 보이지만 나중엔 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외우지 않아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식들입니다. 자, 델타 G는 이제 없어지고요. 얘네들만을 우리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제 요 식만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죠. 자, 양변을 자연로그 RT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자연로그 K는 마이너스 RT분의 델타 H0 플러스 R분의 델타 S0가 되죠. 요거를 반트 호프식이라고 그래요. 반트 호프식. 자, 근데 이 증발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요. 어떤 A라는 거가 액체 상태에서 A라는 거의 기체 상태로 서로 변화하는 이런 반응이잖아요. 예. 자, 증기압이라는 것은 얘가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이 증기압입니다. 그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평형 공부를 아직 안 했지만은 결국은 평형상수 K가 뭐냐면요. 바로 A의 증기압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이 평형상수 대신 A의 증기압으로 치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응에 대한 델타 H는 결국은 증발이잖아요. 증발 반응에 대한 엔탈피니까 증발 엔탈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일기압이기 때문에 표준 상태 의미하는 이 동그라미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AX 플러스 B꼴의 직선이 얻어져요. X가 뭡니까? X는 T분의 1. 자, 요거를 형태를 조금 더 달리 해보죠.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퍼라이제이션 곱하기 T분의 1 이렇게 되죠. 자, X축을 T분의 1로 놓고요. 예, Y절편은 요겁니다.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요거는 Y로 놓고요. 자, 어때요? Y는 AX 플러스 B 직선 형태죠. X축을 T분의 1, Y축을 자연로그를 P로 넣으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고 Y절편이 R분의 델타 S 제로인 직선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자, 얘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이 기울기 결국 뭡니까?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란 얘기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통해서 이 증발 엔탈피를 구할 수 있고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론 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미트 디트에서 예비를 포함해서 한 두어 번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증기압을 공부를 했고 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장 중요한 상평형 그림을 공부를 하겠습니다.